네, 안녕하세요. 네, 최경민 회계사이고요. 세무사 객관식 원가 관료에게 강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도 날로 심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이렇게 실강으로 만나 뵙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촬영으로만 만나 뵙게 됐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또 얼마나 또 집중력 있게 꾸준히 끝까지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으니까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반드시 좀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좀 미리 기원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날이니까 일단은 다짜고짜 문제 풀기보다는 오리엔테이션을 조금 하고 그러고 나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강의를 들으실 적에 교재를 준비하셔야 되겠죠. 저 교재는 이제 우리 임세진 선생님의 2판 교재를 사용을 할 건데,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책이 총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왜 3권씩이나 되느냐? 이제 문제편, 이론편, 그리고 해답편, 이런 식으로 이제 3가지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강의 들을 때는 3권이 다 책상 위에 놓여져 있어야만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문제편하고 이론편하고 이 2가지는 이제 필수가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페이지를 제가 말씀드릴 때 이론편이다, 문제편이다 이런 것들 좀 구분 지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 잘 들으시고 이제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이론편을 통해서 이제 말 그대로 이론 정리하고, 이론편에 보시면은 예제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제 문제들 중에서도 필수적으로 좀 풀어봐야 된다 싶은 것들은 제가 좀 풀어드릴 건데, 일단 이론편에 나와 있는 예제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막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해당 챕터에 대한 어떤 내용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설령 제가 안 풀어드리는 문제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론편에 있는 예제 문제들은 가급적 여러분들은 다 푸세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편을 보시면 문제편의 각 챕터들마다 문제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우리가 글쎄요, 원가관리회계라는 과목이 우리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에서 비중이 막 굉장히 높은 그런 과목이면은 어떻게든 다 풀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중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은 과목인데 여기다 너무 시간을 많이 쏟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다른 과목 세법이라든지 그런 공부량도 많고 출제 비중도 높은 그런 과목들도 많이 있으니까 좀 전략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문제편에서도 보면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드리는 건 저도 이제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각 챕터들마다 좀 중요하다 싶은 내용들만 좀 발췌해서 저는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복습할 때 어떻게 하시느냐? 제가 저랑 강의를 이제 들으면서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는 다 체크를 하세요.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그 외에도 제가 시간 관계상 못 풀어드리는 문제지만 그래도 이 문제는 좀 풀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풀어드렸던 문제를 이해하신다면 그 문제는 혼자도 풀 수 있다 싶은 문제들은 제가 요거는 각자 풀어보세요 이렇게 언급을 좀 할 겁니다. 그럼 그것도 체크하세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그래서 강의 들으면서 그냥 들으시지 마시고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랑 언급하는 문제들은 체크해가면서 복습할 때는 그 문제들 위주로만 돌리는 거예요. 뭔 말 하는 건지 이해되셨죠? 물론 100% 전수로 다 풀 수 있다? 그럼 참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아마 여러분들도 시간적인 여유가 막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 보시면 이론편이 됐든 해설편이 됐든 어디를 보든 간에 각 챕터별로 필수 문제들이 조금 리스트업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필수 문제들 저도 그것들 위주로 좀 풀 거고요. 물론 그거랑 딱 겹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복습할 때 그런 데이터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서 조금 시간적인 효율성을 좀 높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촬영하는 게 한 12월 초에서 중순 넘어가는 이 시점 정도 됐는데, 공고가 나왔죠. 그래서 1차 시험이 언제냐면 아마 제 기억에 5월 28일인가 그럴 거예요. 5월 말, 5월 28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부터 이게 날짜가 좀 꼬여가지고 해마다 이제 도대체 1차 시험을 언제쯤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조금 불투명한데, 그래도 이제 발표가 나가지고 5월 말에 본대요. 그러면 제법 현재 기간으로 봤을 때 제법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긴 하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수강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12월 한 중순 정도 됐으니까 그래도 아직 한 5개월 조금 남짓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아 있는 동안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반복이에요, 반복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1차 시험에 대한 객관식 문제들을 한번 다 돌렸으니까 뭐 더 어려운 문제 없을까? 뭐도 좀 더 찾아봐야 되겠다. 내가 요 교재를 가지고 한번 공부했는데 다른 학원 교재도 한번 봐야 되겠다. 그것도 물론 좋아요. 그것도 물론 좋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게 한 번 풀고 나서 이거 완벽하게 내가 잘 풀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다음번에 풀 때도 똑같이 이게 잘 될 거냐, 이게 생각보다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반복을 좀 많이 하시는 거. 그래서 남아있는 한 5개월 동안 누가 더 많이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점수가 좀 달라질 거다. 그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문제를 이제 반복해서 풀어보시는 건 좋은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은 문제 푸는 속도예요. 속도. 문제 푸는 속도를 굉장히 많이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저도 이제 문제 풀 때 빨리 푸는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가르쳐 드리는데 주안점을 둘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시간 나실 때 있잖아요. 아직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뭐 아마 그래도 수험생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만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그 큐넷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회계학 시험은 도대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 그죠? 그리고 토탈 뭐 문제가 몇 문제가 나올 것이며 그리고 기출문제 같은 것들 다 업로드가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는 도대체 이제 시험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죠? 뭐 폰트는 어떻게 생겼으며 구성이 어떻게 생겼고 뭐 몇 번부터 몇 번까지가 뭐 원가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구경을 해보세요. 근데 구경을 해보면 이렇게 딱 시간이랑 그다음에 시험지랑 딱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말이 되나 싶을 거예요, 분명히.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이제 회계학이라는 이 과목을 선택법이랑 같이 묶어서 보거든요. 이렇게 선택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법미법 혹은 뭐 행소법 중에 하나 이제 선택하신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묶어서 봐요.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교시에서 이거 두 개를 같이 본다고 이렇게. 그럼 이게 몇 문제씩이냐 그러면 이게 40문제고요. 얘도 40문제예요. 이렇게 그냥 도합 80문제잖아요. 이렇게 80문제 이렇게. 물론 뭐 좀 더 세분화하자면 여기는 이 40문제 중에서 그 재무회계랑 그 다음에 이게 원가회계로 또 이렇게 나뉘어지죠. 그렇죠? 그 중에서 우리 원가회계가 이제 15문제 이렇게. 그럼 나머지 이제 25문제 정도가 재무회계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좀 뭐 세분화하자면 이러한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몇 문제씩 나오느냐 이게 아니라 요 80문제를 우리가 몇 분 주냐면 80분을 줘요. 80분 이렇게. 해도 너무하잖아. 아니 80문제인데 80분을 준다고? 그럼 한 문제당 1분 컷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솔직한 이야기로 이게 말이 1분 컷이지 마킹해야 되잖아, 그렇죠? 마킹하고 어쩌고 하는 것도 은근히 시간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럼 현실적으로 이게 한 문제당 1분 이내로 풀어야 된다는 건데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시간은 어디에서 세이브를 해야 되냐면 당연히 법에서 세이브 해야 되겠죠. 그렇죠? 법은 한 문제 푸는데 1분 이상 걸리면 안 돼요. 얘는 계산기 뚜디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요 녀석 40문제를 푸는 거는요. 거의 한 1분당 한 2문제꼴로 풀어줘야지 이렇게. 1분당 2문제꼴로 푼다 그러면 얘가 이제 20분 컷 나올 텐데 20분 안에는 못 풀 거예요. 20분 안에 풀기는 좀 어려우니까 거기다 조금 보태가지고 한 25분. 아무리 길게 봐줘도 30분은 절대로 넘지 않게끔 뭐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을 좀 세워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냥 단순히 뭐 문제 푸는 거 이런 것만 반복하지 마시고 그건 이제 앞으로 실컷 할 거니까 그래도 하루 1시간 정도는 이런 전략을 좀 짜는 시간을 가지세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니까 그 시간들 가운데서 나는 이렇게 세 과목이잖아요. 현실적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이 세 과목을 어떤 애를 우선적으로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법 과목부터 빨리 끝내놓고 나머지를 회계학을 본다. 또 회계학 안에서도 나는 뭐 재무회계가 자신이 있으니까 이거 먼저 풀고 짜투리 시간이 남으면 원가를 하겠다. 반대로 나는 원가가 자신이 있으니까 원가 먼저 풀고 남아있는 시간이 있으면 재무회계를 풀겠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설계를 좀 해놓으시고요. 물론 뭐 공부하다 보면 전략이 좀 수정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전략을 좀 짜두시고요. 그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모의로 좀 시뮬레이션을 돌리시라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선택법을 한 20분 컷으로 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 40문제를 다 완벽하게 푸는 데 있어서 시간이 충분할 거냐? 절대로 안 충분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강의 들으신 게 이제 기본 강의랑 그 다음에 심화 강의 뭐 이런 것들인데 기본 강의나 심화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문제 푸는 속도 그 자체보다도 뭐에 주안점을 뒀느냐면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고 풀기, 그죠? 자료를 딱 정리한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한 다음에 우리가 딱딱 순서에 맞춰서 정확하게 잘 풀기, 거기에 좀 더 주안점을 뒀는데 그거 이제 충분히 훈련이 됐다라고 보고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건 그래서 속도입니다. 속도. 항상 보면 몰라서 못 푸는 것보다도 시간 없어서 못 푸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조건은 똑같잖아. 저 조건이 너무 빡센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한테만 힘든 조건 아니에요. 그렇죠?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들이 다 부담을 느끼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든 남들보다 많이 맞춰야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들보다
최대한 한 문제라도 더 빨리 풀 수 있는 뭐 그런 능력을 좀 만들어 놓으시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실 때 있잖아요. 그냥 풀지 마시고요. 시간 맞춰서 푸세요. 시간 맞춰서. 한 문제당 뭐 길게 봐봤자 뭐 한 1분 한 30초 요 정도 컷이라고 봤을 때 뭐 한 문제마다 1분 30초 됐는지 이거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한 챕터를 딱 풀어. 근데 한 챕터에 뭐 예를 들어서 체크되어, 아까 전에 체크해가면서 수업 들으라고 하셨으니까 체크해 놓은 것들은 이제 복습해야 되는데, 체크해 놓은 문제들을 쭉 한번 세봤더니 예를 들어서 10문제인 거야. 그럼 10문제라면 내가 이것을 몇 분 컷을 해야 된다라는 게 나름대로 목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름대로 이제 딱 여러분들이 타이머 맞춰놓고 그 안에 풀 수 있는지, 뭐 오버가 된다면 얼마나 오버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체크해가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그냥 뭐 한 문제 뭐 어려운 거 나오면 어떻게든 이거를 조금 뭐 풀어봐야 되겠다고 해서 하루 종일 고민해보다가 어떻게든 결론 나오면 뿌듯해하고, 이거 해봤자 시험 합격하는 데는 별로 도움 안 돼요. 무슨 말 하는 건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최대한 반복을 하되 어떻게든 스피드를 올리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원가관리회계 이야기를 좀 해야지 되는데, 원가관리회계 아까 전에 보니까 토탈 40문항 중에서 15개밖에 안 나온다면서요. 그렇죠? 그럼 별로 안 중요해 보인다. 그렇죠? 근데 애석하게도 1차 시험에서 끝나는 과목 아니고요. 2차 때도 우리를 괴롭히게 되죠. 그래서 2차 때는 당연히 훨씬 더 이거보다 사이즈도 크고 난이도가 높은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1차 시험 볼 때부터 그래도 조금 기본기를 탄탄하게 잘 다져주지 않으면 2차 시험에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더더군다나 올해는 이제 공고 난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동차 공부할 시간이 너무 짧아요. 이게 그 5월 말에 1차 시험인데 아마 8월 말인가? 그때가 2차 시험일 거라고. 이게 그래서 3개월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이게 동차 공부를 완벽하게 해낸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시간 여유가 좀 있으니까 그래도 뭐 조금 1차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들도 좀 도전해 보시고, 뭐 2차 연습서를 좀 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1차건 2차건 계속해서 우리가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봐야 되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등한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15문제를 다 맞추는 건 뭐 시간 관계상이라도 조금 거의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10개는 넘어야 될 것이고, 한 12개 이상까지도 좀 보세요. 12개 이상까지를 내가 조금 맞춰준다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목표로 좀 하시고 그런 식으로 좀 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놓으면 안 되는, 심지어 12개 이상을 맞아야 되는 이 원가관리회계에서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배웠었는가, 그 얘기 한번 좀 써머리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교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원가회계의 본질. 자, 원가회계가 있고 관리회계가 있는데, 관리회계는 뭐 좀 뒤에 가서 배울 거니까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원가회계 얘기를 좀 합시다. 자, 원가회계라고 하는 녀석의 본질은 뭐냐면 말 그대로 원가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원가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가의 어떤 개념과 분류, 뭐 원가를 뭐 DMDL, OH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뭐 변동비와 고정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뭐 제품 원가와 기간 원가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런 모든 구분 방법들이 각 챕터들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한번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자, 근데 어쨌든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그 원가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 회사 내에서 어떤 시작과 끝이라는 것, 즉 흐름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을 한번 쭉 한번 따라가 보면, 일단 제조 원가들이 발생하는 곳은 공장이기 때문에 그 공장을 나타내는 제공품 계정, 워크 인 프로세스 계정, 요 녀석이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원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얘는 재고 자산이기 때문에 기초에 어떤 잔액이 있을 것이고, 기말에 남아있는 이런 잔액도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놈의 원가가 발생을 할 건데, 그 발생하는 내역을 여기다가 적자는 거지. 그렇죠? 발생하는 금액은 DM도 있고 DL도 있고 OH도 있을 것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DM, DL, OH로 나누는 그런 컨셉으로 원가를 먼저 배우기 시작해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중에서 일부는 이제 완성이 됐을 테니까 이렇게 넘겨준 다음에 이 녀석이 이제 finished good, 우리 제품 계정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제품 계정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재고 자산이니까 기초 제품과 그 다음에 기말 제품 밸런스가 있을 것이고, 이 완성된 녀석이 여기로 넘어와서 기초에 원래 있었던 제품과 단기에 완성한 아이들 중에서 일부가 판매가 되고, 뭐 일부는 이렇게 기말에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T 계정을 좀 정리하고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될 1장에서는
이런 각각의 항목들 있잖아요. 저 차대는 맞아야 되는 거니까 이런 각각의 항목들 가운데에서 일부 내용들을 우리한테 좀 던져주고 나머지 금액들이 얼마가 될지를 한번 조금 따라가 봐라 뭐 이런 것들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될 텐데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 내에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모든 문제를 다 건드려서 이거를 뭐 1분 30초 안에 다 풀어가지고 어떻게든 다 한다 뭐 그게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가만 놓고 봤을 때 원가가 15문제다 문제가 나온다라고 해서 그 15문제를 다 건드리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15문제 중에서 뭐 한 3문제, 4문제 정도는 좀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냥 보자마자 찍어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한 11, 12문제 정도 한 11에서 12문제 정도 요 정도를 내가 건드린다 요 정도 욕심을 갖고 이제 접근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선구안이거든요. 선구안. 그러니까 선구안이라는 게 뭐냐면 그 야구 선수들 이렇게 딱 타석에 들어서 있다가 공 날라올 때 이거 내가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그 짧은 순간 안에 판단하는 거 이걸 바로 선구안이라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한테도 필요해요. 야구공 대신에 이제 시험 문제를 볼 뿐인 거지. 시험 문제를 딱 보자마자 야 이거 내가 풀어야 되겠다. 야 이거는 그냥 내가 시간 내에 못 푼다. 요거를 딱 발라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이거 우리 세무사 1차 시험에서 종종 꽤 자주 출제되는 그런 주제거든요. 그냥 이런 것들 일부를 다 준 다음에 나머지 뭐 매출 원가가 얼마냐 뭐 이런 거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하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런 거 얼마냐 아니면 뭐 기초 재고 얼마냐 이런 문제들이 좀 종종 출제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무조건 우리가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에 해당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어떤 챕터에서 이러이러한 주제들은 뭐 자주 나오는데 나오면 반드시 풀고 맞추시라. 시간 안에 풀기 딱 좋은 문제다. 이런 것들도 좀 언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머릿속에 전략을 좀 세워놓으세요. 요러한 스타일의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량이 좀 쌓이고 나면 딱 보자마자 이거 주제가 뭐구나 라는 게 딱 보이거든요. 자료 주는 스타일을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딱 보이자마자 이거 내가 나오면 무조건 풀려고 딱 벼르고 있었던 건데 마침 나왔네.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빨리빨리 풀어버리고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은 그냥 찍어버리고 약간 이런 전략도 좀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다시 내용으로 좀 돌아가서 T계정을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주고요. 이걸 우리는 제조원가의 흐름이다 이렇게 부르고 이 제조원가의 흐름 가지고도 아주 쉬운 기출문제들이 많이 있다. 요 얘기까지 했는데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DMDLOH 같은 것들이 발생을 했어요. 뭐 편의상 기초는 없었다고 칠게요 그냥. 그럼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될 거냐면 여기 단계에 발생한 이 녀석들을 일부는 완성, 일부는 기말 이렇게 짜게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있는 이 완성은 자리를 바꾼 다음에 일부는 매출원가, 그 다음에 일부는 기말 재고 이렇게 쪼개줘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근데 이걸 쪼갤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쪼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어떤 업종이 무엇이냐, 제조 형태가 무엇이냐, 원가 계산 방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회사는 개별적인 제품들을 따로따로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우리가 만든 첫 번째 제품은 화물선이었고요. 우리가 만든 두 번째 제품은 여객선이었고 우리가 만든 뭐 세 번째 제품은 유조선이었던 거야. 우리 회사는 조선업체였던 거지. 그러면 이 각각의 제품들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배 세 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세 척의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DMDLOH가 다 해서 300원이 들어갔다라고 할지라도 그 300원들을 그냥 단순하게 뭐 얘네들이 두 개는 완성했고 하나는 완성이 안 됐다라고 해서 2대 1, 즉 3개 만드는데 300원 들었으니까 하나당 100원짜리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하나 말 그대로 개별적으로 이 중에서 얘를 위해서 쓰인 거, 이 중에서 얘를 위해서 쓰인 거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다 발라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발라내자라는 컨셉의 원가 계산 방법을 개별 원가 계산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항상 그냥 이런 거였어요. 요 놈들 중에서 어떤 애가 얘 거고 어떤 애가 얘 거냐라는 걸 규명하는 데 있어서 얘랑은 별로 우리를 괴롭히지 않더라는 거지. 왜? D자가 붙었거든요. D자가 붙었다는 것은 다이렉트, 즉 추적이 가능한 직접 원가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이 가운데서 얼마가 얘 건지 얼마가 얘 건지가 다 눈에 보이더라는 거야. 그럼 추적이 되는 거니까 그냥 일단 붙여두세요. 즉 개별 원가 계산에서 얘네 둘은요 절대로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요. 어차피 보이는 거니까. 그럼 결국 관건이 되는 건 바로 요 녀석인 거지. 요 녀석은 추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뭔가 다른 방법, 즉
배부라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 배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배부를 해서 일부는 여기, 일부는 여기, 나아가서는 여기 완성된 금액을 일부는 판매, 일부는 미판매 이렇게 쪼개줘야 되는데 그런 방법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바로 개별 원가 계산이었던 거죠. 이것을 우리는 원가 회계에서 가장 첫 번째로 다루는 원가 계산 방법으로 배웠었어요. 그죠? 자, 근데 우리 회사는 그렇게 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손에 쥐고 있는 이런 어떤 분필을 만드는 회사도 있거든요. 자, 우리 회사는 분필을 100개 만들었고 100만 개의 분필을 만들면서 DMDLOH를 썼다. 무슨 얘기냐면 이 분필들은 아까 배랑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 첫 번째 분필과 두 번째 분필, 세 번째 분필 그리고 100만 번째 분필 얘네들이 각각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전에 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배가 서로 달랐으니까 원가 계산도 하나하나 우리가 개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분필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한다면 100만 개의 분필이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굳이 막 하나하나 우리가 따라가면서 원가 계산을 할 필요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전략을 취할 거냐? 100만 자루의 분필을 만들었는데 원가 쓴 거는 다 모아보니까 1000만 원이래요. 그럼 1000만 원 써서 100만 개 만들었으니까 분필 한 개당 얼마짜리? 10원짜리다.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끝나자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100만 개의 분필을 만드는데 1000만 원을 썼다. 한 개당 10원짜리 분필이니까 일부는 여기, 일부는 여기로 딱 들어갔을 적에 완성된 게 몇 개냐, 기말에 남아있는 게 몇 개냐 이걸 센 다음에 거기다 단가 10원을 그냥 곱하자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걸리는 게 있어요. 뭐가 걸리냐면 예를 들어서 100만 자루의 분필 중에서 뭐 한 80만 자루는 완성이 됐고 한 20만 자루는 미완성이 됐다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럼 결국 여기서 발생시킨 그 원가를 8대2로 그냥 쪼개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여기 있는 분필 한 개랑 여기 있는 분필 한 개는 엄연히 다르더라는 거죠. 왜? 얘는 다 만들어진 온전한 한 개고 얘는 아직 만들다만 미완성의 한 개이다 보니까 요 한 개랑 요 한 개를 어떻게 동급으로 보겠냐. 동급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물량 가지고 N빵 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도대체 여기 있는 녀석들과 여기 있는 녀석들의 다른 점이 뭐냐? 보면 완성도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량 말고요. 거기다 완성도라는 개념을 집어넣어 주자는 거지. 물량에 완성도라는 개념을 반영해서 뭔가 우리가 새로운 카운트하는 기법을 새로운 물량을 우리가 뽑아냅니다. 그 새로운 녀석을 뭐라고 하자?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하자. 그래서 그 완성품 환산량을 가지고 우리가 5단계를 좀 만들어 놨죠. 저 어떻게 하면 원가 계산이 나오는지. 그것을 바로 종합 원가 계산 이렇게 부르고요. 그 종합 원가 계산에서는 보세요. 이 완성도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완성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원가가 얼마나 투입되느냐 그 완성도 가지고 원가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원가 계산이니까. 근데 보니까 우리가 이 중에서도 재료비에 해당되는 요 녀석, 요 재료비가 들어가는 스케줄하고 가공비에 해당되는 요 녀석들 얘네들이 들어가는 스케줄이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건비라든지 간접원가 같은 것들은 어디서 들어가냐면 이 컨베이어 벨트가 깔려 있을 적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행위가 가공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재료가 일단 처음부터 재료가 있어야 뭔가 가공을 하던 말던 하는 거니까 재료비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초기에 다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완성도가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 제공품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내 완성도는 50%니까 가공은 50%밖에 안 됐어. 요 말은 맞는 말이지만 재료도 절반만 넣어서 이건 또 아니거든요. 재료는 100% 다 넣었다는 거지 얘네들에 대해서도. 그렇죠?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완성도를 반영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 줄 적에 그놈의 완성도는 재료비냐 가공비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카운트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걸 DMDLOH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고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재료비냐 가공비냐 뭐 이런 식으로 가자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웠던 계산 방법이 바로 종합원가 계산이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 얘네 둘을 조금 비교해서 배우셔야 되겠고요. 요거 배운 다음에 조금 종합 원가 계산에서 파생되는 것이 바로 결합 원가 계산이었죠. 결합 원가 계산. 이렇게. 그러니까 이 종합 원가 계산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재료를 같은 공정에 넣어서 열심히 돌려봤더니 똑같은 제품만 여러 개가 튀어나오더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자, 결합 원가 계산은 서로 다른 재료들을 서로 다른 작업에다 넣었으니까 제품도 서로 다른 게 나온다 이런 컨셉인 거고. 자, 근데
시작 자체는 종합원가 계산이랑 같아요. 같은 재료를 같은 공정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지. 그러면 제품도 한 종류가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제품은 여러 종류가 나와. 그럼 도대체 그때는 원가 계산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연구한 게 바로 결합원가 계산이라고요. 이를테면 원유를 정제 공정에 집어넣어서 정제했더니 일부는 휘발유가 되고 일부는 경유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제품이 막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원가들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건데 이게 되게 애매하다는 거죠. 왜? 우리가 원유를 집어넣을 때 그리고 정제 공정을 거칠 때 우리가 휘발유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경유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통으로 다 일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원유값이나 정제 공정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우리 가공비들은 절대로 뭐가 안 되느냐? 추적이 안 되더라는 거지. 추적이 안 되는 녀석들이니까 이 녀석들 자체를 결합 원가다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가지 방법으로 배분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네 가지 방법이 무엇이 있었는지는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잘 떠오르면 다행이고 잘 안 떠오르면 결합원가 계산 챕터에서 더 열심히 공부합시다. 자, 이런 원가들도 있었어요. 휘발유나 경유 같은 것들을 만들어냈어. 근데 얘네들에 대해서 또 다른 추가 가공이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휘발유를 추가적으로 가공해서 고급 휘발유를 만들었대. 그럼 휘발유를 추가 가공한 거니까 이 추가 가공하면서 들어간 원가는 누구 거예요? 이건 휘발유 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합원가 계산에서는 또 얘처럼 DMDLOH로 나누거나 얘처럼 재료비나 가공비로 나누거나 그렇고 결합원가 계산에서는 요 앞 결합원가로 썼느냐 아니면 뒤에서 추가 가공원가로 썼느냐 이 구분이 더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업종에 따라서 원가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나뉘어질 뿐만 아니라 원가 계산 방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가의 분류도 서로서로 좀 다르게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유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연결 지어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따라오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자, 그럼 우리 회사의 업종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그 업종에 따라서 이 티계정을 어떤 방식으로 돌려줄 것인가라는 걸 정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도대체 이 금액들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배부하는 이 티계정을 돌리는 이런 방식을 정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방식만 정해졌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금액이 얼마인지를 규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야, 그게 얼마인지가 왜 그게 이슈가 되냐. 어차피 자기네 공장인데 자기네 공장에서 쓴 원가가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냐. 공장에서 우리가 실제로 쓴 금액이 뭐 100원이라면 여기다 100원을 쓰고 만약에 뭐 200원이라면 여기다 200원을 쓰면 그만인 거지 뭐 그게 이게 얼마짜리인 거냐라고 하는 게 뭐가 이슈가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원가 계산 방식이 바로 실제 원가 계산입니다. 즉 DM이 됐건 DL이 됐건 OH가 됐건 틀림없이 우리 회사에서 실제로 발생시킨 금액은 있을 테니까 그 실제로 발생시킨 금액들을 하나씩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우리 회사 로직에 따라서 원가를 돌려주자. 이게 바로 실제 원가 계산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이 실제 원가 계산 방식은 되게 좋아 보이지만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자, DM부터 볼게요. 오늘은 아직 결산이 되기 전일 거예요. 왜? 결산은 보통 12월 말 끝나고 나서 결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아직 뭐 12월이 됐긴 했지만 12월 말까지는 안 됐거든요. 그럼 오늘 현재 날짜로 DM이 얼마일 거냐 실제로 그걸 공장에서 알 거냐라고 한다면 알아요. 아니 결산도 안 끝났는데 어떻게 압니까? 이건 눈만 달려 있으면 알아요. 무슨 얘기냐? 재료가 사용되는 건 공장 문 열고 딱 들어가서 보면 보이거든요. 우리 회사 직원들이 종업원들이 열심히 막 재료를 쏟아붓고 있어. 그 쏟아부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붓는 거 아니에요. 다 저울에다 달고 재는 거지. 달고 나서 붓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어떤 재료를 투입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막무가내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철저하게 다 우리가 물량이라든지 뭐 중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카운트하고 기록을 해가면서 재료를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1월 1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DM이 얼마나 발생을 한 거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따라갈 수 있는 얘기라는 거야. 설령 회계적인 결산이 안 끝났다라고 할지라도. 자, DL도 마찬가지입니다. DL은 왜 발생하는 거냐면 우리 회사 종업원들이 일하고 있으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인건비 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일을 얼마나 했는지 알 거냐 모를 거냐 당연히 알죠. 결산과 관계없이
눈만 달려있으면 알아요. 딱 보면 어떤 사람이 열심히 몇 시간 동안 일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일하다가 말고 조금 뭐 몸이 아파가지고 좀 조퇴를 했는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런 일들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진행되는 게 아니라 다 현장에 관리 감독자가 있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다 근태 관리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회계적인 결산 이런 거 안 했을지라도 1월 1일부터 오늘 기중인 현재 오늘 날짜까지 얼마만큼의 어떤 노동시간이 들어갔으며 얼마만큼의 이런 직접 노무 원가가 들어갔는가,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즉 실제 원가 계산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얘랑은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하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이 녀석 제조간접 원가라는 거죠. 얘는요 사실상 물리적인 계정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회계적인 계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제조간접 원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그냥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뭐 감가상각비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혹은 뭐 임차료 이런 것들, 그죠? 감가상각비로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강의실도 틀림없이 감가상각이 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지금 현재도 감가상각이 열심히 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이 칠판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강의를 듣고 있는 요 몇 분 동안도 감가상각이 분명 됐을 텐데 얼마나 됐을까요 지금? 오늘 이 강의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몇 분 지났거든요. 얘 얼마나 상각됐을까요? 눈에 보이세요? 이게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1년 동안 아무리 뚫어줘라고 관찰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기말에 가서 약속된 방식대로 그냥 한 큐에 뿅 하고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 건지 이해되셨죠?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회계 원리에서 결산, 수정, 분계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 결산, 수정, 분계 덕분에 이 제조간접 원가 금액이 회계적으로 결정되어서 쏙 들어가는 것이다. 즉 얘는요 물리적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뭘 필요로 할 거냐? 기말 결산을 필요로 해요. 즉 아직 결산이 안 된 시점이라면, 즉 오늘이 기중이라면 요 놈에 대해서는 아직 숫자가 확정이 안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원가 계산에 쓰는 회사들은 1년 내내 숫자가 얘는 없고 얘네 둘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요? 얘는 12월 31일 날 한 큐에 뿅 들어가는 거야. 그냥.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자, 우리 원가 회계라는 과목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원가 회계는 크게는 두 가지 과목을 도와줄 거예요. 첫 번째는 재무 회계를 도와주자. 두 번째는 관리 회계를 도와주자. 자, 첫 번째 재무 회계 도와주기는 뭐예요? 재무 회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여러 가지 재무 상태표라든지 뭐 손익계산서라든지 등등의 재무제표 만들어서 외부에다가 공시하자. 이게 재무 회계의 목표거든요. 그럼 외부에다 공시할 때 이러한 기말 재고자산도 들어가야 되고 이러한 매출원가도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거 계산하는 데 있어서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니까 원가 회계에서 도와줄게, 이런 컨셉이라는 거죠. 근데 1년 내내 요 녀석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어차피 12월 31일 되면 얘가 딱 들어가면서 어차피 이 숫자들 다 채울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어차피 외부에다 공시한다는 것은 12월 31일 날까지 기다렸다가 이 모든 숫자 다 나오고 나면 그 이후에 공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원가 회계가 재무 회계를 도와주는 것, 즉 외부에다 공시하기, 이 목적상으로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관리 회계입니다. 관리 회계. 관리 회계의 주된 목적은 뭐냐면 말 그대로 내부적으로 관리하자, 이런 컨셉. 그렇죠? 근데 내부적인 관리는 누가 관심이 있을 거냐면 우리 회사 사장님이 관심이 있고요. 사장님이 숫자를 물어보는 거는 12월 31일까지 기다렸다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물어보죠. 회계팀장인 여러분들한테 사장님이 눈만 마주치면 야 숫자 어떻게 됐냐 지금, 이런 것들 물어본다고. 그럼 결론적으로 아니 결산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사장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뭐래도 숫자가 있어야 돼요. 뭔가 예상치로라도 숫자가 있어야만 그 숫자를 이용해서 그래도 뭔가 티계정을 돌려놓고 그 자료를 근거해서 사장님이 의사결정을 하든 뭐 성과평가를 하든 뭐래도 할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하는 건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관리적인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요 녀석에 대해서만큼은 거짓말 숫자, 그 거짓말 숫자의 이름을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제조간접원가의 예정배부액이라고 부르죠. 그 예정배부액을 이용해서 거짓말 숫자를 집어넣는 뭐라고 불렀어요? 정상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를 하는 거죠. 따라오셨죠? 무슨 말 하는 거지, 그렇죠? 자, 정상 원가 계산을 쓰는 사람들이 얘네 둘은 괜찮으니까 실제를 넣더라도 얘는 예상치로 넣었어요. 근데 예상치를 집어넣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이 있는 거야. 어떤 좋은 효과가 있느냐? 예상을 100원이라고 해서 넣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결산하고 나면 실제로 얼마인지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예상은 100원이었는데 실제는 110원이었대요. 그럼 담당자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야, 원가를 좀 아껴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낭비하면 어떡해? 그죠? 반대로 100원을 예상해서 집어넣었는데 원가가 90원 나왔더래. 그럼 담당자 불러야죠. 야, 너 잘 아껴서 잘 쓰더라. 이번에 너 좀 보너스 좀 더 줄게. 우리가 예상치가 장부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결산해서 실제 원가가 나오고 나면 그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차이는 결과적으로 성과평가의 어떤 근거 데이터로 들어가더라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화끈하게 아예 모든 것들을 다 예상치로 넣자. 이렇게 모든 걸 예상치로 넣으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과평가의 어떤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모든 걸 거짓말하자 표준 원가 계산인 거죠. 그래서 표준 원가 계산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표준 원가라는 명목에 뭔가 거짓말 숫자로 집어넣게 돼요. 따라오셨죠? 무슨 말 하는 거지? 그렇죠? 자, 첫 번째 매트릭스와 이 두 번째 매트릭스는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매트릭스는 우리 회사의 업종이 뭐냐? 제조, 형태가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 이걸 따라갔다면 두 번째 이 매트릭스는 원가 계산을 언제 할 거냐? 원가 계산 시점에 따라서 구분을 한 거죠. 실제 원가 계산은 연말까지 기다려라. 정상 원가 계산은 못 참겠다. 중간에 우리가 연초에 미리 딱 집어넣고 중간에도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놓자. 근데 그 범위가 누구에 대해서? OH에 대해서. 얘는요, 아예 모든 걸 연초에 다 집어넣고 기중에도 모든 게 대충 예상치로 들어가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있다. 그 좋은 일이 뭔지는 나중에 표준 원가 계산에서 더 열심히 배우자. 뭐 이런 컨셉인 거죠. 이해되셨죠? 무슨 말 하는 거지, 그렇죠? 자, 한 가지 매트릭스가 더 생깁니다. 자, 우리는 이놈의 T 계정을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돌려줄 것이냐 정해놨고요. 여기다 뭐라고 적을 것이냐까지도 정해놨어요. 자,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얘네들의 정체는 뭐냐면 다들 공장에서 태어난 제조 원가거든요. 그래서 제조 원가가 별 의심의 여지 없이 이러한 뭐 기말 제공품이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제조 원가들을 쓴 것이니까 결국 이런 제공품이나 제품 같은 이런 재고 자산의 원가를 계산해주는 이 방식인 T 계정, 요 T 계정상에 이런 제조 원가들은 무조건 다 넣어야 되는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얘네들을 다 집어넣고 T 계정을 돌리니까 참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세부적으로 보니까 여기는 이 제조 간접 원가라는 것은 일부는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일부는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럼 이 모든 이 네 가지 숫자들을 다 이렇게 T 계정을 돌렸더니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자, 여기 위에 있는 이 세 가지 원가들은 다 변동비거든요. 변동비. 여기 있는 이 고정비가 유일하게 FOH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우리가 얘네들은 뭐 때문에 발생하냐면 생산하다 보니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생산. 즉 생산량에 따라서 얘네들의 원가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자, 근데 정작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녀석은 바로 여기 판매된 거 매출 원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판매된 게 얼마냐? 이 판매량이라고 하는 변수가 이 매출 원가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좀 좌지우지하게 돼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근데 어느 날 우리 회사의 생산량을 좀 쭉 올린 거예요. 이렇게 많이 팔릴 줄 알고. 근데 웬걸 판매량은 변하지 않았더래요. 이렇게. 그럼 결국 안 팔렸으니까 뭐 이런 기말 재고 같은데 이렇게 저 생산 많이 한 게 좀 쌓여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지, 그죠? 자, 근데 본의 아니게 이런 상황이 좀 발생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근데 어차피 보세요. 여기는 이 모든 원가들은 결국은 수량 곱하기 단가인데 여기는 이 세 가지 원가들, 이 녀석들은 다 변동비거든요. 그럼 생산을 많이 하면 변동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이론편에서 그래프 다시 한번 보겠지만 변동비는요. 조업도가 커지면 조업도가 많아지면은 그만큼 원가도 비례해서 올라가는 게 바로 변동비인 거잖아요. 그렇죠? 즉, 요 녀석에 대해서는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전체 원가도 이렇게 점점점 증가를 해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이 고정비인데요. 여기는 이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생산을 많이 하던 말든 금액이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녀석의 이름을 고정비다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앞으로 이제 제가 뭐 종합원가 계산이나 표준원가 계산처럼 전통적으로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과목 이런 것들 설명드릴 때 좀 자주 강조할 얘기인데 T 계정은요 단가를 통해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보세요. T 계정을 돌린다는 건 도대체 이제 이게 얼마냐, 이게 얼마냐, 나아가서는 뭐 얘는 얼마냐, 얘는 얼마냐 이런 것들을 규명해 주는 과정이 바로 T 계정을 돌린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데
얘네들이 다 금액 아니에요. 금액 이렇게 금액 이런 것들이 다 금액. 자, 근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금액은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세상의 모든 금액은 수량, 단가 이 둘만 곱하면 되는 거라고. 자, 근데 항상 원가 계산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수량과 단가 중에 누구 때문에 어려워지겠어요? 항상 우리 괴롭히는 건 누구냐? 수량은 절대로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제가 강의하면서 마시려고 물을 하나 들고 왔는데 이 물은 다 해서 얼마일 것이냐? 금액 좀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금액을 계산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수량과 단가. 둘 중에 하나는 지금 해결하셨다. 그렇죠? 뭐 해결했어요? 수량 해결했잖아요. 저 방금 물 몇 개 들고 왔는데요. 하나 들고 왔잖아요. 그렇죠? 수량은요. 눈만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몇 개가 완성됐으며 몇 개가 남아있는가, 그리고 이런 애들 완성도가 몇 %인가 이런 것들은 그냥 보면 알아요. 몇 개 팔렸고 몇 개 남아있는가 이런 것들 눈만 달려있으면 안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수량에 대한 건 다 일단 해결이 됐는데 단가는요. 하루 종일 뚫어져라 쳐다봐도 단가가 얼마인지는 딱 떠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가는 회계적인 계산이에요. 무조건.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근데 그 단가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이 변동비는요. 총액은 조업도에 비례해서 증가하지만 단가는 어때요? 한 개일 때 10원, 두 개일 때 20원이라면 한 개일 때 어차피 또 10원인 거 아니야 이렇게. 세 개일 때 30원 됐어요? 그래도 한 개일 때 10원이거든요. 즉, 요 녀석에 대해서는요. 단가는 일정하더라는 거지. 변동비는 단가는 오히려 일정. 따라오셨죠? 자, 근데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생산량이 점차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총액이 일정하다 보니까 이걸 단가로 해보면 단가는 점점 줄어든다고. 그래서 오히려 생산량이 늘어났을 때 고정비의 단가가 어떠합니까? 라고 한다면 이 단가는 줄어들어 있어요. 자, 그럼 이 단가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변동비는 단가가 가만히 있는데 고정비는 단가가 줄어들었더라. 그럼 보세요. 이 단가를 여기 있는 이 수량들한테 붙여주면 결국은 금액이 되는데 흘러 여기 매출원가 자리까지 왔다라고 쳐봅시다. 그럼 변동비의 단가가 여기 들러붙을 테고 고정비의 단가가 여기 이렇게 들러붙겠죠. 이게 고정비, 이게 변동비. 그럼 판매 수량이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런 단가들을 때려주면 매출원가 금액이 나오게 될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동비는요. 생산량이 증가했던 말든 단가가 가만히 있는 상태로 왔고 고정비는 생산량의 증가로 인해서 단가가 줄어들어 버린 상태로 왔거든요. 판매 수량이 가만히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놈의 고정비가 단가가 줄어든 상태이다 보니까 이 매출원가의 금액도 당연히 줄 수밖에 없어요. 매출원가의 금액이 줄었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 이익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자, 판매를 많이 한 게 아니라 생산만 잔뜩 했어요. 만약 우리가 판매를 많이 해서 이익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태클 걸 사람이 없거든요. 많이 팔았으니까 이익은 당연히 늘어야지.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요. 판매는 전혀 잘한 게 없어요. 판매는 똑같아. 근데 생산만 잔뜩 했어요. 오히려 이런 거야. 내가 팔리지도 않을 건데 팔지도 못할 주제에 잔뜩 생산을 해놔가지고 이거 못 팔고 우리 창고에 잔뜩 쌓여있네. 이거 어떡하냐. 근데 이익은 올라가 있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납득이 안 된다는 거지. 뭔 말하는 건지 이해가 되셨죠?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야. 아, 공장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DMDL, VOH 그리고 FOH를 몽땅 티계정을 태워주다 보면 다른 애들은 괜찮은데 누가 FOH 요 녀석이 사고를 치는구나. 얘 때문에 뭔가 이익에 왜곡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여기 있는 이 FOH만큼은 비록 공장에서 발생한 제조 원가인 건 틀림없지만 T계정에서는 빼버리자. 이 말을 조금 세련되게 하면 T계정 타는 애들을 우리는 제품원가, T계정 안 타는 애들을 기간원가라고 부르거든요. FOH는 제품원가로 인정 못하겠다. 사고치니까 그냥 T계정에서 빼서 곧바로 쓰레기통에 부르자. 그 쓰레기통의 이름은 손익계산서라고 부르자. 손익계산서에 발생한 금액 그 자체를 그냥 비용 처리하자. 이런 컨셉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하면 FOH만큼은 기간원가 처리하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T계정에는 누구만 남을 거냐? DMDL, OH 같은, VOH 같은 변동제조원가만 남게 되겠죠. 변동비만 T계정에 남겨놨다라고 해서 얘를 변동원가 계산이라고 부르고, 아까처럼 고정비까지 포함해서 T계정을 돌리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T계정을 돌린다라고 해서 전부원가 계산 이렇게 부르자는 거죠. 즉 어디까지를 T계정을 태워줄 것인가?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하면 어디까지를 제품원가로 인정할 것이냐? 전부 다 인정하자. 전부원가 계산.
고정비는 빼고 변동비만 인정하자 변동원가 계산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아마 기본반에서부터 공부를 하신 분들이니까 아마 아시겠지만 조금 더 극단적으로 한술 더 뜨는 녀석 하나 있다. 그죠? 화끈하게 누구만 DM만 데리고 다니고 나머지는 전부 다 T계 정해서 그냥 떨고 버리자. 곧바로 발생하자마자 비용 처리해버리자라고 하는 녀석도 등장을 했죠. 그 녀석을 우리는 초변동 원가 계산이다. 말 그대로 변동 원가 계산보다 한술 더 뜨는 녀석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해주자는 거지. 이렇게 무슨 말 하는 건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는 제조 형태에 따른 분류였다.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원가 계산을 언제 할 거냐 그 시점에 따른 분류고, 요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를 제품 원가로 인정해 줄 거냐 법률에 따른 분류다.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 모든 원가 방식들은요 각각 독립적으로 우리는 배우고 있지만 실제로 사용할 때는 하나씩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매트리스이기 때문에 조합을 해서 쓰게 됩니다. 즉 개별 원가 쓰면서 실제 원가, 정상 원가, 표준 원가, 얘를 쓰면서 이렇게 또 얘를 쓰면서 이렇게 모든 조합들이 다 가능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 모든 조합들이 다 가능하다 보니까 보통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하나하나의 독립 주제를 내는 편이고요. 2차 시험에서는 이 복합적인 종합 문제 스타일로 나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그러니까 2차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복잡한 종합 문제를 풀어내려면 1차 시험에서 이런 독립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 성질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되겠지. 무슨 말 하는 건지 이해되셨죠? 다만 뭐 1차 시험인데도 복합 주제로 나오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특히나 개별 원가 계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제 원가 계산으로 내기에는 조금 너무 쉬운 감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시험이다라고 할지라도 보통은 이렇게 내요.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이게 좀 많이 나오는 거지. 뭐 이건 참고인데요. 개별 원가 쓰면서 표준 원가 쓰는 거 이런 건 본 적 없을 거예요.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왜냐면 실무에서도 안 쓰거든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은 개념적으로 모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것은 A, B, C 제품이 서로 다 다른 거잖아요. 유조선, 여객선, 화물선 다 다르잖아. 색깔이. 다 모든 것들이 서로 다른 제품들인데 걔네들한테 동일하게 적용되는 획일적인 표준을 결정해 놓겠다? 애시당초 그런 개념 자체가 그래서 얘랑 이렇게 같이 쓰는 경우는 실무적으로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보통 정상 원가 내고 싶으면 개별 원가로, 표준 원가는 또 얘랑 이렇게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1차 시험에서는 이렇게는 잘 안 내고 1차 시험에서는 이렇게 실제 종합 이렇게 많이 내는데 나중에 2차 때는 표준 종합 원가 계산 이런 것도 좀 해두셔야 돼요. 무슨 말 하는 건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이야기들까지 한번 쭉 정리를 해봤고요. 물론 우리 이제 교재상 이 표준 원가 계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성과 평가의 측면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원가 계산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관리회계 가서 이제 배우게 되는 그런 컨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가회계 하는 것들 가운데서도 이 중에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상관없이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개념이 바로 배부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모든 어떤 원가 계산을 쓰던지 간에 추적이 가능한 원가들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요. 추적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냥 딱 보면 보인다는 거니까 추적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험 문제를 만들 거리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뭔가 우리가 막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고 뭔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건 다 누구 때문이냐면 추적이 안 돼서 배부해야 되는 애들 있죠. 그래서 항상 이제 원가 회계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리를 그 나쁜 녀석이 바로 배부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배부라고 하는 녀석한테만 포커스를 딱 맞춰가지고 우리 내기도 하죠.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보조 부문이죠. 보조 부문. 공장에 이제 식당이라든지 혹은 뭐 전력부 같은 어떤 그 보조 부문이라는 게 존재하더라는 거야. 그럼 걔네들에서 발생한 원가들을 어떻게 배부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출제가 되는 편이고요. 뭐 배부에 대해서 하나 정도 더 얘기하자면, 그래, 배부할 거면 좀 제대로 해라. 정확하게 배부해라. 어떻게 하면 정확해지는데요? 최대한 잘게 쪼개라. 어떻게 쪼개는데요? 니네가 한 활동이 있을 거 아니냐? 활동별로 잘게 찢어라. 이게 바로 활동기준 원가 계산. ABC 어떤 거죠? 이렇게. 뭔 말 하는 건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배부의 컨셉으로 이런 것들 두 개까지 추가해 놓고 나면 원가 회계는 이 정도 보면 완벽합니다. 그래서 원가 관리 회계가 이제 토탈 15문제밖에 안 나오는 조금 중요성이 다른 과목에서는 비중이 떨어지는 그런 과목인 건 사실이긴 한데, 칠판에 제가 지금 적어 놓은 이 주제들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마스터하셔야 돼요. 1차건, 2차건. 즉 원가 회계는
이 중에 어떤 애가 더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어떤 애가 덜 중요하다. 물론 뭐 따지면 개중에 차이는 있겠지만 이 중에 어떤 애는 좀 버려도 될 만큼 안 중요하다. 그런 건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가회계는 다 가져가시고요. 다만 관리회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선택과 집중을 하셔도 돼요. 관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진도 나가면서 말씀드릴 건데 CVP 분석이라든지 뭐 관련 원가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표준 원가 계산 이런 아이들은 거의 뭐 해마다 나온다라고 보셔도 무방한 너무 중요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빼먹으시면 안 되지만 우리 뭐 불확실성화의 의사결정이라든지 그죠? 뭐 이런 것들 뭐 자본 예산이라든지 것들 그런 아이들은 뭐 시험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는 녀석들이다 보니까 하더라도 정말 최소한의 것만 하시고 너무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입할 필요는 전혀 없는 챕터들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말 나온 김에 그 가운데서도 자본 예산 있죠. 우리 뭐 10장인데요. 우리 교재로 10장에서 등장하는 이 자본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강의 안 할 거예요. 왜 강의를 안 할 거냐면 너무 안 나와요. 얘는. 물론 나오긴 합니다. 가끔 가다가 나오긴 하는데 특히나 이게 작년에도 나왔었어요. 한번. 안 나온다 맨날 그랬는데 작년에 나왔어. 근데 좋은 거예요. 작년에 나왔으니까 이제 안 나올 거야. 한 10년 동안.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거의 안 나오는 주제인데 얘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솔직히 출제 경향표 이런 것들 보면 자본 예산 출제 빈도나 불확실성화의 의사결정 출제 빈도나 고놈이거든요. 근데 불확실성의 의사결정은 제가 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거 있는 거지. 단순히 출제 비중이 높으냐 낮으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요거를 좀 알아두면 다른 챕터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된다. 시너지가 있다. 이런 건 해야죠. 그러니까 불확실성화의 의사결정 이거는 같은 의사결정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차피 뭐 특수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이게 조금 그래도 일맥상통하는 경향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해두면 분명히 플러스 되는 요인이 있으니까 최소한의 것들은 할 건데 이놈의 자본 예산은 그냥 아예 섬이에요. 섬. 그러니까 요 녀석 혼자만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거지 얘를 잘 이해하면 다른 어떤 챕터들한테 도움이 된다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자본 예산은 차라리 그냥 버리고 들어가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자본 예산은 저도 강의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10장은 여러분들도 스킵하셔도 좋아요. 저도 강의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16장까지 있는 것 중에서 10장을 생략하고 나머지 15챕터들에 대해서 오늘부터 열심히 한번 쭉 빼고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반복하시고 어떻게 해요? 스피드를 올리는 데 주안점을 두면서 시간 맞춰서 최대한 찝어드린 문제들에 대해서 자주 푸세요. 그렇게 하면 무조건 원이 나오도록 해드릴 테니까 정말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열심히 하자 화이팅을 하면서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좀만 쉬었다가 와서 본격적으로 교재 보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오시죠.